분단국, 다른 나라의 통일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을까 하는 주제로 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저는 개송단에 관해서 강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통일부에서 퇴직하고 한 3년간 개송단에 근무하면서 거기서 개송단 관리위원장을 하면서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은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들의 바람과 달리 핵실험을 6차례나 했고 또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정도로 안보 위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 세력들이 만나는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항상 대륙 세력들은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거쳐가고 또 해양 세력들은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런 지정학적 운명이 있습니다만은 주변 국가들끼리 다툼이 있으면 우리 한반도는 또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운명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에 전 세계에 그런 지정학적 이치에 있는 나라들은 항상 주변 국가들이 다투면 함께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 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이런 지정학적 이치에 있는 나라들은 주변 국가들 함께 평화롭게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되면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과 해양이 함께 잘 살아가겠다는 이런 평화와 번영의 소용돌이가 치면 우리 한반도가 이걸 중심축이 됩니다. 그걸 영어로 허브라고 하는데 허브라는 것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다 잘 될 수 있는 운명론적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허브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남북 간에 분단되더라도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고 나아가서는 통일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들 함께 잘 사는 그런 지정학적 이치에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는 대로 2차 대전 이후에 분단국이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분단국은 과거에 이제 이미 통일이 되었지만 베트남 그리고 예멘 그리고 독일 그리고 중국과 대만 관계, 우리 그리고 이제 보통 통일 이야기할 때는 또 오스트리아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중립국을 선언하며 통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또 통일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이프러스, 남사이프러스, 북사이프러스, 거기 터키와 그리스가 지지해주는 때도 지금 분단이 되었다 하고 그리고 북아일랜드, 남아일랜드도 분단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대체로 분단국이라고 이야기하면 국제정치에서는 5개 국가를 꼽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그리고 예멘, 독일, 우리, 중국, 대만 5개 국가인데 잘 아시는 대로 이미 3개 국가는 이미 통일되었습니다. 베트남이 1975년도에 통일이 되었고 예멘은 1990년에 통일이 되었다가 다시 94년도에 분리가 되었다가 다시 94년도에 또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독일은 90년대에 통일이 됐습니다. 중국과 대만 관계는 사실은 그 중국의 본토는 지금 힘이 세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의 중국, 하나의 중국이라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경우에는 본토에 있었던 국민당 계열의 정당이 우세해지면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토착민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 주로 민진당이죠. 민진당이 정권을 잡으면 왜 우리가 중국 본토와 통일하느냐? 대만은 독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간에는 남이든 북이든 어떤 정권이 오든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통일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정작 통일이 먼저 됐느냐 늦게 되느냐 이 기준에서 본다면 남북한은 가장 지금 후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특히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 1989년도 10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한 3주 전에 70년대에 동서독의 교류를 앞장세웠던 브란트 수상이 있었습니다. 브란트 수상이 한국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3주 전에 반드시 앞으로 남북한이 먼저 통일되지 독일이 먼저 통일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 그리고 독일, 이태리 이런 국가들은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독일은 사실은 동서독에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성전 국가들이 국제법적으로 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이 사람들이 통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베를린이라는 것은 동독 지역이었지만 그 베를린은 서베를린은 서독의 자유진영 체제였고 동베를린은 동독의 공산진영 체제였습니다. 그 베를린 시티 그것과 그다음에 동독과 서독은 4개 국가들이 국제법적으로 간하기 때문에 이 4개 국가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통일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4개 국가들은 독일 민족들은 힘이 강해지면 또 전쟁을 일으킨다. 1차 대전도 일으켰던 것이 독일 민족이었고 2차 대전도 일으켰던 독일 민족이었고, 독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럽 국가가 황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독일 민족은 통일시켜서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서방 세계의 생각이었고 소련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란트 수상은 동서동은 국제사회에서 통일을 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국제법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아니고 2차 대전 이후에 소련과 미국이 분할 관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38선을 끈 것이 지금까지 분단이 되어 있는데, 남북한은 통일된다고 해서 국제법적으로 주변 국가가 통일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될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은 남북한이 먼저 통일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조차도 돌아가서 3주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통일될 때까지는 딱 1년도 아닌 329일 만에 동서독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예멘의 경우에는 어떻게 통일됐느냐? 예멘의 국가는 그 나라도 북예멘은 자유주의 진영이었고 자본주의 경제였고, 남예멘은 사회주의 진영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체 아래 밑에 예멘이라고 해서 그 나라들도 항상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이 예멘과 남예멘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통일을 하도록 자꾸 중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멘은 90년대에 여러 차례 그 이전에도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90년대에 정상회담을 하고 전격적으로 우리 통일하자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 국가는 이미 75년, 90년, 94년에 통일되었고, 중국과 베트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했지만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의 중국을 할 필요 없고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주도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본토는 과거에 장개석 정부, 국민당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만은 넘어서 그 국민당 정부의 보신들은 통일은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대륙 본토를 장악했던 모택동, 지금 시진핑 이런 공산당의 이런 세력들은 무슨 소리냐, 본토를 잡고 있는 우리 공산당이 주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계속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그때그때 사정이 다르고 또 통일했던 방식이 다 다릅니다. 예컨대 제일 먼저 통일됐던 베트남은 공산주의의 세력인 월북이 월남을 무력으로 통일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예민이 남예민을 통일했듯이 서독이 동독을 가지고 통일했듯이 자유진영이 서방 세계가 통일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통일이라는 것은 공산 세력도 자유진영 세력을 통일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통일의 역사를 베트남을 이야기하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월북이 사회주의 세력이고 공산 통일을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공산 세력이 왜 통일했느냐? 첫 번째는 월북의 지도자인 호지민은 천명하고 민족주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였지만 그 사람을 다 따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면 호지민은 죽어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청렴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월남에는 티우 대통령이라는 사람,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줬지만 월남 사람들, 권력자들은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돈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 개인 착복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경제 발전을 위해서 별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월남에는
월북을 돕는 지하 베토공 조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 세력이 월남 내에 조직을 갖고 계속 월남 정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럼 싸움을 한다면 월남이 하나라면 반대편에 북쪽에 월북이 있고 월남 쪽에 또 월남하고 싸우는 베토공 조직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새로 하면 2대1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은 똘똘 뭉쳐있고 월남은 부패하고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록 공산 세력, 우리가 원치 않는 공산 세력이 월남을 통일했지만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결국은 똘똘 뭉쳐있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부패하고 힘없는 정부는 무너지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은 그렇게 되었지만 통일 이후의 결과를 보니까 통일된 이후의 국가가 나라가 엉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는 그 당시 월북은 경제적으로 제대로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917년에 러시아가 소련혁명을 통해서 공산혁명을 하면 인류가 모두 행복할 것이다, 평등하고 잘 살 것이다, 이렇게 공산혁명을 했지만 실제로 70년 80년 지나면서 공산주의 국가는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소득의 하향평준화다. 못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부가 모든 걸 경제를 계획하고 계획경제 체제라고 인간의 자유, 인간의 활동, 인간의 인센티브 이런 걸 무시하면서 지부가 결정돼도 움직이게 하니까 활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북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통일이 되고자 하는 것은 분단된 그 자체가 민족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통일되었다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통일이 됨으로써 통일된 국가의 그 민족 구성원들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하게, 자유롭게. 그런데 정작 공산화 통일을 되다 보니까 모두 다 경제적으로 모두 못 사는 사람도 다 만드는 거예요. 뭐 월북은 원래 못 살았다니까 그렇다 하지만 월남 사람은 그래도 부패하고 했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그것도 자유롭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화 중심으로 공산 세력의 중심으로 보니까 그 나라가 통일된 국가는 공산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공산국가로. 그럼 공산국가로 만든다는 것은 월남 사람들은 이제 공산국가로 이념화 새로 시키는 거예요. 그럼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데 생각해 보십시오.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건 적응이 되지만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건 적응하기 힘들 겁니다. 자유롭게 사는 구속받던 사람이 자유롭게 하는 건 되지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구속하는 건 힘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북한에서 억류되었던 케네스 베라는 목사님이 한 2년 반 만에 풀려났죠. 그 사람이 가서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일만 했다는 거거든. 먹는 거 세 끼 정말로 겨우 먹을 만큼 주고, 그래서 몸무게가 제가 10kg 20kg 빠지고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기는 이걸 내가 힘든, 다만 이 사람이 버텨난 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신앙심으로 버텨났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북한 사회에 하나님을 전파하러 나한테 메시지를 준 거다. 내가 참고 지내야 됐다. 기도로서 그 버텨놨지. 보통 사람이 2년 반 동안에 자유롭게 잘 먹고 잘 있다가 북한 사회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아침에 예컨대 7시에 일어났다, 밤에 10시 잔다, 식사하는 것이 거의 우리 먹는 거에 그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먹고 계속 하루에 8시간 한다면 이겨내겠습니까? 자유도 구성. 그러니까 이 월남 사람들이 공산화 통일이 되면서 이제 못 사는 사람이 되고 공산 이념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제가 작년도에 우리 남쪽에 어떤 기관하고 베트남의 사회과학원, 공산 국가들은 국책연구기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국가들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시스템도 같이 갇혀 있고 자유주의 시스템도 같이 있는데 대부분 정부의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국가들은 당에서 모든 것이, 정부에서 다 모든 것이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사설 민간 연구소가 없어요. 사립대학이라는 게 없죠. 공산국가들은 전부 국가에 다 관장하죠. 그러나 민주국가들은 국가에서 관장하는 연구소도 있지만 민간에 연구하는 사립학교도 있고 또 사설 연구소도 있고 또 우리 기업이 운영하는 연구소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주의의 다양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베트남은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사는 체제입니다. 경제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래서 월남의 사회과학원의 원로 학자들하고 한국에 간 학자들하고 세미나를 여는 제가 그 토론자로 참석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주제가 뭐냐면 통일 이후에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통일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했고, 월남은 이미 통일되었으니까, 75년 통일되었으니까 우리가 공산화 통일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 사회적 통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를 발표를 하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그런데 제가 섬찟했습니다. 사회관의 원로 학자였는데 한 60대 한 후반쯤 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공산화 통일을 시켜서 자유주의적인 생각, 그 다음에 부패적인 생각, 그 다음에 무슨 뭐 낭만, 무슨 뭐 이렇게 생각이,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주의나 이 서방세계 생각들이 이게 사상이 이게 막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산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공산교육을 이제 쉽게 말하면 나이 든 사람이나 뭐 학생들이나 전다 교실에든 사회교육견들 와서 공산화된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월남 사람이 생각할 때 통일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통일되었는데 못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잠시만.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감시하는 체제가 되고,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으로 공산화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자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월남 사람들이 이 체제는 못 살겠다. 그래서 100만 명이 거의 한 10년 동안 보트피플 얘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언론이 많이 났죠.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통일된 공산화된 통일 국가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 100만 명이 전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되었지만 사실은 호지명이 사회주의 세력의 호지명이가 통일을 시키고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고 했지만, 통일된 국가는 정말로 경제적으로 엉망이 되고, 통일된 구성원의 비록 월북 사람 말이죠, 월남 사람 100만 명이 해외로 도망가는 사태가 생겼으니 나라가 지금 대혼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결국은 통일된 국가에서 나라가 하나가 일체감이 돼서 잘 살려면 경제가 부흥해야 되겠구나. 경제가 좋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경제가 잘 되려면 결국은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되겠구나. 미국하고 잘 지내야 우리가 자본도 들어오고 기술도 들어오구나. 그래서 베트남이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면서 미국과 수교를 추진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공산주의 계획 경제를 청산하고, 이제 서방세계와 같이 개혁과 개방한 도이모의 정책, 개혁 개방 정책입니다. 도이모의 정책을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쓰면서 지금은 베트남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활력화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자유롭고, 제가 작년에 베트남에 갔을 때 보니까 한국이 지금 경제가 거의 10몇 년 동안 정체가 됐거든요. 제가 공직생활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부로부터 기본적으로 얘기를 들었던 건, 저도 뭐 정부 공무원이었습니다만은, 어떤 나라가 1인당 GNP가 2만 불이 넘어가면 3만 불, 4만 불은 금방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했는데 벌써 13년,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2만 불 세대, 3만 불이 못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체 국민이 들었은 거예요. 일본이 20년 동안 경제가 정체되듯이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그건 뭐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안 되겠다. 경제학자, 국민, 시민들, 우리나라 빨리 3만 불 삼으면 우리 정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큰 숙제입니다만은, 베트남도 지금은 80년대 중반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그리고 개혁 개방정을 썼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가보시면, 베트남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15년, 적어도 늦어도 20년까지는 우리가 계속 우리나라의 경제는 정체되고 베트남이 이렇게 활력화 된다면 우리보다 더 잘 살 거라고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러냐? 베트남 인구가 9천만 명이 넘어요. 우리가 5천만 명이고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먹는 문제는 다 그래요. 그 산모자 가지 않습니까? 과일이 풍부해요. 먹는 문제가 다 그래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엄청 성실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하노이와 호지민의 한인 기업 회장님들 다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베트남에서 15년, 20년 기업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들 얘기가, 이제는 앞으로 10년 정도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일을 할 수 있지 그전은 못한다. 왜냐하면 베트남도 경제 성장을 하고 인건비가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가 소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3D 업종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베트남에 가서 성공하는 건 그 낮은 인건비, 성실한 거, 이것 때문에 우리 기업이 갔거든. 10년 뒤 되면 이제 베트남 사람한테도 그렇게 요구를 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베트남의 경우에는 공산화 통일을 해서 성공을 했지만, 물론 공산주의 세력인 그 베트남 민족 지도자가 더 청렴했고 민족적이고 거기는 똘똘 뭉쳐 있었고, 또 월남에는 월남 정부를 공격하는 월북을 지원하는 베트콩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으로도 졌다. 결국 힘으로 졌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이후에 공산화 통일을 보니까 통일국가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통일국가가 아니었다, 그지? 오히려 못 먹고 도망가고 갈등이 더 심해지는 이런 통일이 됐다, 그죠? 우리가 베트남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멘의 통일의 경우에는 북과 남이 우리 같은 민족을 통일하자 하고 정상회담을 말했어요. 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월남처럼 무력을 통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양국의 대통령이 만나서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하자. 그래서 여러 차례 정상을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너희들 같은 민족이니까 싸우지 말아라, 같이 해라.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통일하려는 생각이 강했고, 두 번째는 또 경제적으로 통일하자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중동 국가가 원래 뭘 사지 않았습니까? 근데 70년대부터 중동 국가가 기름 팔아먹으면서 부유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지금 말하는 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전부 기름 팔아서 돈 버린 나라들 아닙니까? 세계 국부에 많은 것이 기름 팔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예멘이나 남예멘의 경계선상에 그 나라의 유전들이 한 40%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통일하면 그 경계선상에서 개발하지 못했던 유전을 개발해서 돈을 팔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예멘과 북예멘은 전격적으로 독일이 통일하는 그 시점의 역사적인 국제정치의 흐름을 타고 자기들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일하다 보니까 통일이라는 것이 통일만 한다고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통일해야 되고, 군사적으로도 통일해야 되고, 교육적으로도 통일해야 되고, 양 국민들 간에 통일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통일했느냐, 그 당시에 힘이 강했던 데는 북예멘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예멘이 내가 대통령 한다, 그러면 남예멘은 우리가 부통령 할게, 총리 남예멘이 할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예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경제부처의 중요한 장관들은 북예멘 장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예멘은 덜 중요한 장관들은 남예멘에서 서로 5대5로, 거의 5대5로 장관들 강요를 배분을 했습니다. 강요들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군대를 통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인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공산화 통일이 되었을 때는, 월북이 월남을 통일했을 때는 월남 세력의 군인들을 다 쫓아보냈습니다. 계급장 다 떼고. 왜냐하면 공산국가 주도해서 통일했으니까 자유주의 생각에 있는 군인들을 다 쫓아보내야 되죠. 그런데 예멘은 한꺼번에 통합을 하다 보니까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의 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군의 지휘관의 정사령관은 북예멘 사람이었고 부사령관은 남예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남예멘의 부대가 그냥 통합해서 어떤 대대에 1년대는 북예멘 사람, 2년대는 남예멘 사람, 이렇게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사건자 하나로 의사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강요에 국무회의를 하면 전부 남예멘은 남예멘 사람 과거 이야기를 하고, 북예멘의 강요들은 북예멘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도 무슨 작전을 짜고 하면은 지휘관인 북예멘 사람 이렇게 하자 하면 부지휘관인 남예멘 사람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부지휘관인 남예멘 사람은 자기 연대 과거의 소속인 남예멘 군인들을 지시를 하면 남예멘의 과거에 있었던 군대들은 과거의 남예멘의 지휘관의 명령을 듣지 새롭게 자기가 지휘관이 된 북예멘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통합을 했지만 돌가루 집안이죠. 하나도 제대로, 하나는 일사불란하게 되질 않죠. 정치적으로 군사적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남예멘과 북예멘은 똑같은 이슬람 국가였지만 이슬람도 교리가 달라서 교리를 믿는 방법이 다릅니다. 또 어느 나라는 여성이 사회적인 직업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데 남예멘은 직업을 못 가져요. 그 통일해 놓으니까 어느 쪽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성들은 이제 직장 가지면 안 돼, 집에서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과거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직장을 다 하는데 왜 내가 통일됐다고 직장 못 가느냐? 또 어떤 데는 음주를 이슬람 국가는 대부분 술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예멘과 북예멘은 술 먹는 지역도 있었고 술 안 먹는 지역. 그래서 술 먹는 것도 사회적 갈등이 생겨요.
이런 사사건건 갈등이 생기면 계속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데 중간에 유전이라도 개발되어서 경제적으로만 잘 살았다면 그런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데, 통일되고 나서 그때 국제정책 경제가 좋지 않아서 유전개발도 제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통일되고 나서 사회적 갈등은 갈등대로 커지고 유전개발은 되지 않고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남해면이 못 살겠다 이내더라고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남해면이 떨어져 나갔어요. 통일해봤자 소용이 없더라 이게. 갈등문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야 분리되어 있다가 그 당시에 군사력으로는 북해면이 힘이 셌기 때문에 북해면이 내전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남해면을 진압해가지고, 그러니까 94년도에 통일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갈등 속에 통일하다 보니까 예멘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 예멘의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부패 이런 문제로 쫓겨나고 그랬죠. 이렇게 봉합하는 통일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이 무조건 위에서 정상들이 따닥 만나가지고 한다고 이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갈등들을 미리미리 다 이렇게 제대로 잘 하고 난 다음에 통일 이후까지도 우리 생각하면서, 통일 전에도 통일 이후에 잘된 통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우리가 예멘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학자들이 우리 방식은 평화통일이기 때문에 월남 방식으로 해서 안 된다, 베트남이죠. 그리고 동서독 방식으로 동독이 무너져서 갑자기 흡수 통일되는 급변사도 안 된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예멘처럼 정상들이 모여서 평화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옛날에 많이 주장했어요. 그런데 막상 통일되기 이전에 교류도 없었고 통일 과정에도 정적주의에서 봉합해버리고 통일 이후에도 갈등만 생기니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보는 것이 동서독 통일입니다. 동서독 통일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있어서 힘을 가진 자가 약자를 진압하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한 유일하게는 좀 그렇지만 2차 된 이후에 유일한 사례입니다. 동서독 통일은 정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평화적으로 했습니다. 양 나라가 국회가 통일하자고 국회에서, 동독 국회, 서독 국회가 의회에서 의결해서 양 정상이 모여서 합의해서 통일했습니다. 정말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통일이니까 이건 모범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와서는 우리 한국에서도 동서독처럼 우리가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서독 통일의 그 과정이나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통일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서독 통일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독일 사람들은 애초부터 자기들이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2차 된 이후에 자기들이 기본적인 스탠스는 일본과 다르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우리 용서해다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변 국가들에게 희생당했던 사람들한테 사죄를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폴란드에 가서 브란트 수상이 무릎 꿇고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본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 국가들, 일본도 제발 서독처럼 좀 돼봐라 말이야. 전쟁을 이겼으니까 주변 국가들한테 잘못했다 말이야, 용서해다오. 이러면 더 주변 국가들로부터 포용을 될 건데 못했다. 그래서 독일은 첫째는 우리가 잘못했다, 그걸 우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뭘 했느냐,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통일이라는 날을. 왜냐하면 독일 민족은 뭉치면 힘이 세니까 또 통일을 해서 하면 주변 국가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의도적으로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동서독 사람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그럼 통일이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통일했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우리가 통일을 하자 하면은 주변 국가들이 또 독일 민족은 또 통일에 뭉쳐서 또 3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을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통일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멀리 보고 동서독이 같은 민족이니까 싸움질하지 않고 긴장되지 않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교류하고 이런 절차를 오랫동안 하자,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물론 출발의 시작은 서독은 처음에는 서방 진영하고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최초의 서독의 정부는 미국과 가까워지고 서방 세계에 가까워서 공산 진영하고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 진영으로부터 서독은 우리 서방 진영의 편이다 하고 안심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0년대 말에 브란트 수상이 동방 정책을 쓰면서 이제 공산국가들하고 접근합니다. 서방 세계들한테 신임을 얻고 난 이후에 우리는 확실한 서방 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동서독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동독과도 교류를 하고 공산국가도 교류를 하고 해야 된다고 동방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임을 얻어놓으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우리도 개인이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지지해주는, 예컨대 뭐 아들이 아버지한테 일을 할 때 아버지의 신임을 얻고 나면은 아들이 A라는 짓을 해다, 아버지가 얘는 이러한 뜻으로 A를 하구나, 이렇게 믿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버지한테 신임을 받은 가정이 없이 바로 A를 하면 아버지가 이 친구 아들이 이거 지금 엉뚱한 짓 하네, 이거 나쁜 놈이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서독은 철저하게 서방 세계의 신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산 세력하고 진행하면서 동독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년대 말부터 동방 정책을 써서 교류를 시작합니다. 교류가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오고 갔죠. 사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보통 1년에 동서독 국민들이 400~500만 명이 왔다 갔어요. 지금 남북한이 이거 보십시오. 다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한 명이라도 갑니까? 탈북민들이 넘어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서독은 1년에 400~500만 명이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만큼 동서독 민족은 비록 이념은 달랐지만 같은 민족이 상대일 때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서독은 철저하게 인권 정책을 썼습니다. 인권적. 그건 유럽 전체가 헬싱키 협정에서 인권 정책을 했지만 그 힘을 받아서 동독에 있는 정치범들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프라이카프트라고 영어를 하는데 돈으로 자유를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한 33,500명 정도 되는 동독 정권에 항거를 했던 동독 시민들이거나 아니면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해서 붙잡혔던 사람들을 동독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그걸 서독 정부가 인권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 몫으로 돈을 줄 테니까 아니면 물질을 줄 테니까 서독으로 넘겨라. 그리고 동독도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귀찮으니까 데려가라. 초기에는 돈을 줬지만 두 번째부터는 물질로 줬습니다. 물건, 서독이 필요한 물건. 예컨대 뭐 기름을 달라든지 아니면 뭐 동독이 필요한 걸. 그 서독 경제가 경제적으로 동독 경제 서독보다 형편없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평균 1인당 한 7~8천만 원 정도를 동독 정치범 수용 사람을 풀어내기 위해서 돈을 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33,500, 제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는 300~4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또 이 동독에서 서독에 이주를 했습니다. 우리 이산가족 교류하지만 이산가족이 지금 한 20여 차례 남북한을 왔다 가는 게 한 3차례, 그리고 금강산에서 만난 게 한 18차례 했는데 그냥 상봉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서독은 상대방이 원하면 동독 사람이 서독 가서 살게 해줬고 서독 사람이 원하면 동독 사람이 살게 해줬어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산가족 재결합 현상이 저절로 일어난 거죠. 동독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동독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독에다가 차관 자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독은 차관 자금을 줘서 그냥 준 것이 아니고 항상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차관 자금을 줄 테니까 동독 사람이 서독에 왔을 때 과거에 일주일 만에 법정기한 일주일이라면 이제는 보름으로 늘려다오 한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더 늘려달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소년도 교류를 하자든지 아니면 동독과 서독 간의 지방자치단체까지 교류를 하자든지 아니면 동독 사람들이 서독의 TV를 보게 해달라. 그래서 문화협정을 맺게 한다든지 항상 돈을 주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독은 처음에는 안 된다 했죠. 그러나 끝까지 서독은 그러면 돈 못 준다. 동독이 돈이 공하니까 결국 하나하나 물려줬는데 그 당시에 동독 사람들은 자기 체제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체제가. 왜 동독이 자기 체제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북한과 똑같이 동독에는 시타지라는 비밀경찰,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무수한 독일의 소련의 KGB 이상으로 가는 시타지라는 비밀경찰이 있었습니다. 비밀경찰들이 동독 사람의 모든 간부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 감독을 했어요. 그리고 비밀경찰들이 동독에서 집회를 하면은 그걸 다 잡아 가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다 그지, 물려줘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동독에서 그래도 서독 정부에 항거를 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은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는 기독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워낙 그 시민들 국민들 속에 종교의 이것이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동독 교회를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동독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서독 교회가 도와줬어요. 자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모든 물품이라는 일을 도와줬습니다. 심지어는 서독의 목사가 내가 동구도에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버렸었습니다. 지금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가 서독의 목사였습니다. 메르켈 총리 아버지가 동독교회에 내가 선교해서 갔어요. 메르켈 총리가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동독을 나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동독에 가서 태어나기는 서독에 태어났지만 고등학교를 동독에서 다니고 대학을 동독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클 때는 공산국가의 당원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통일이 돼가지고 지금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서독 이와 같이 교류 협력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동독 사람이 서독 TV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든 불교든 우리 이슬람교든 어쨌든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절대자와의 교류를 하거든. 세속의 권력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의 교류를 하니까 자기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과 절대자의 신념이 생긴다고. 그래서 동독교회가 월요일마다 특히 동독에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에 니콜라이 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저녁에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보고 거기서 토요를 합니다. 우리 뭘 할까? 그러니까 자기들 토요에서 이제 요즘 말하는 촛불 시위라는 거죠. 촛불 평화 시위라는 게 원래 거기서 북유럽에서 주로 시작됐어요. 평화 시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폭력을 하지 않고 하니까 뭔가를 상징으로 해야 되니까 밤에 불을 켜놔야 모이지 않습니까?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하고 나서는 뭐를 하느냐. 그 당시에 이제 동독사를 하도 감시감독을 많이 하니까 시타지 비밀경찰 감시감독 좀 하지 말아라. 왜 감시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서독이 동독을 통일하고 나서 그 당시에 시타지 본부에 있는 감시감독 비밀 서류들을 다 불태우려고 했어요. 그럴 때 동독 시민들이 그 시타지 본부에 점거를 해가지고 그 서류를 불태우는 것을 못 불태우겠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불을 못 태우고 나중에 토요일되고 나서 그 서류를 다 보니까 시타지 본부에서 비밀경찰들이 동독의 간부들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했는 자료가 다 있어요. 분류가. 쉽게 말하면 장관의 비서가 장관의 동향을 비밀경찰들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기업의 과장이 자기 부인이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거예요. 남편이 예컨대 저녁에 퇴근하고서 집에 들어왔다. 그럼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가 몇 시에 들어왔다 하는 것이 부인이 기록을 내가지고 시타지 본부에 보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감을 하는 거지. 비밀경찰 우리가. 그래서 이제 비밀경찰들 우리 제발 좀 억제하지 말고 감시하지 통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이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길거리에서 기타를 치고 놉니다. 사람이 3명, 5명 모이면 시타지 본부가 모여 있다고 그들 분산회가 잡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악 좀 하도록 놔두라 말이야. 우리 좀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걸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되었어요. 원래 공산주의 국가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동독에는 갈탄을 가지고 화력발전소 했기 때문에 전부 이 화천에 가면 오염이 다 됐어요. 그래서 빨래를 널면은 빨래가 완전히 막 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또 강조합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계속 교회에서 모여서 이슈화 시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슈화 시킨 것은 뭐냐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이걸 분출구가 뭐냐면 동독에서 최소한도 같은 공산국가인 체코나 폴란드에 여행 가는 걸, 여행을 물론 가게 되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 여행 가는 걸 좀 더 자유롭게 해다오. 너무 까다롭단 말이야. 그리고 서독 가는 것도 좀 자유롭게 해다오. 여행의 자유를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하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생기는 것이 8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3명 모이다가 5명 모이다가 10명 모이다가 100명 모이다가 1000명 모이다가 3000명 모이다가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타지 본부도 해산하고.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 전해에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시타지 비밀경찰에 볼 때 이번에 한 2만 5천 명이 몰릴 거다.
우리 예컨대 서울에서 집회를 한다 하면 경찰서에 추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뭐 10,000명이 모일 것이다. 20,000명으로 추산을 하면 그럼 경찰 병력에 몇 명 동원을 해서 이렇게 막아라. 이런 게 경찰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사회 안전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동독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25,000 모이면 한 만 몇 명 정도만 모이면 우리가 그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날 25,000명이 아니라 한 5만 명, 7만 명이 모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1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계획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부에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독의 비밀경찰들이. 그런데 상부에서 그날 뭐 큰 파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결정이 빨리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집회는 이제 동독 사람 평화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독에서 했던 그 주인 절대로 경찰하고 싸우지 말아라. 비밀경찰 싸우면 우리가 잡혀야 할 빈맥이 있으니까 절대로 평화, 비폭력 그걸 해라. 경찰들 우리한테 싸움을 걸면 물러서라. 그리고 다투지 말아라. 무력 투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그리고 이제 평화적으로 시위가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중앙에서 이제 파티를 열고 다 하다가 이제 결정, 잡아요, 다 잡아요. 이제 근데 잡아 이럴 수가 있으면 이미 다 해산해 버렸는데. 그게 결정돼. 그 소문이 퍼지면서 동독의 곳곳의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100만 명까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동독의 서기장이 누구냐면 호네커 서기장이었어요. 예? 북한 같으면 이제 김정은이죠. 예? 호네커 서기장의 권력을 17년과 19년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 다니면서 동유럽 국가에서 우리 동독 공산당이 제일 세다. 그리고 동독이 가장 잘 사는 나라다고 떠벌리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혼란이 나니까 호네커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러났습니다. 권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임자인 크렌처 당서기장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정일이가 물러나고 김정은이가 권력을 잡았듯이 거기에 호네커 서기장이 물러나고 크렌처 서기장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크렌처 서기장이 당의 정치구군이니까 보니까 동독 경제가 엉망이라는 걸 자기 많이 보았거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고 지금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가니까 사회적 혼란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권력을 이어받았지만 참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의 재정 담당 비서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 당신 나한테 솔직히 이야기를 하라. 제가 이제 최고 책임자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당신 솔직히 한번 보고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 재정 담당 비서가 공식적인 보고를 받고 싶습니까? 진짜 있는 그대로 우리 경제를 알고 싶습니까? 그 최고 책임자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 소리냐? 공식적인 거는 내가 당 정치구나. 그건 나도 많이 들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당 재정 담당 비서가 동독 경제는 파산입니다. 파산입니다. 경제가 이제 엉망입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저 깜짝 놀라죠. 경제가 엉망인데다가 동독 시민들은 이제 매일 월요일마다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다가 이제 정치국에서 결정합니다. 여행의 자유를 달라 했으니까 이 분출구를 좀 줘야 되겠다. 바깥으로 많이 여행 다니는 것을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당의 공보비서가 임명된 지 한 3일인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그 정치국 회의에 참석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크렌처 서기장이 새로 임명된 공보비서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이번에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 동독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는 것을 정말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조건을 완화했다. 자유롭게 하도록, 거의 사실상 자유롭게 하도록 했다. 당신이 서방 기자들한테 발표를 해라. 발표를 해서 이제 무마를 지어. 이제 전파를 타고 나야 동독 사람들이 이제 진정이 되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독 사람들은 서독 TV를 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북한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공보비서가 동독에 와 있는 외신 특파원들을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하면서 우리 정치국에서 새로운 진영의 크렌처 서기장이 된 새로운 진영에서 우리가 정책 결정을 했다. 뭐냐? 그때는 우리가 동독 사람들이 이제 예국의 자유를 완전히 자유화시켜 나가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마침 앉아있던 이태리 특파원이 깨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질문을 탁합니다. 그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보비서 갑자기 이제 크렌처 당서기자 불러서 갔으니까 몇 마디 해주는 것만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알 리가 있습니까? 자기 정치국에도 회의 참석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TV 장면을 보면 공보비서가 안경을 이랑고 이렇게 그 글자를 있는 거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날짜가 없어요.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그 양반이 순발력을 발휘한다고 즉시 시행한다고 돼서 즉시. 그런데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동독 사람들은 동독 TV를 보지 않았어요. 재미가 하나 또 없거든. 공산주의에서 운영하는 TV라는 것이 관영 TV 아닙니까? 당에서 결정을. 저도 개성공단에 입관에 있을 때 북한 TV를 볼 수가 있었어요. 한 3일만 보면 재미가 없어서 보지를 못합니다. 한 5시반부터 시작해서 북한 노래 부르고 김일성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뭐 날씨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김일성 뭐 옛날에 6.25 전쟁 때 뭐 했다는 거 나오고 그다음에 뭐 자기들 드라마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큰 발표 같은 거 하면 발표야. 완전히 뭐라 교육용 TV라고 생각하면 되죠. 당의 방침을 알리는 거니까. 그러고 한 뭐 11시 덜 돼 가지고 뭐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일기예 배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3일 보면 너무 똑같아 재미가 없어요. 유일하게 재미있다는 것은 우리 기준에 보면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 사람이 다른 나라하고 축구 시합했는 거. 그것도 생방송에 녹화했는 거. 그것도 한국하고 북한하고 축구 시합은 안 보여줘요. 자기들하고 다른 나라하고. 이런 거는 좀 볼만하고. 그리고 요즘 뭐 김정일 등장해서 이야기하던 모란봉악단인가 여성들 막 이렇게 뭐 옷 같은 것도 짧게 입고 막 신식 노래 그런 걸 보면 볼만해도 나머지는 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동독도 마찬가지예요. 동독 시민들은 서독 TV를 볼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서독 TV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재밌고 거기 보면 뭐 서독에 잘 사는 모습도 보이고 가게의 물질의 어마어마한 풍경도 보이고 이렇게 집에 이제 저녁을 먹고 가족들로 TV를 보고 있는데 딱 서독 TV에서 7시 50분에 방송으로 나온 것이 동독 정치국에서 결정해서 동독 시민들의 여행 자유화를 즉시 시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장면이 동독 주민들이 서독 TV를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밥 먹다가 모두 일어나서 여행 자유다. 안 그래도 가고 싶은데 그래서 베르린 장벽 경계선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 체크포인트 넘어가는 체크포인트에 군인들 경찰 남아서 서류를 다 대조해서 허가받는 내가 통과해 주는데 근무자가 있는데 막 동독 시민들이 수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수없이 총을 들고 죽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가면 경계선상에 자동 격발 장치가 있어가지고 넘어가다가 걸려보면 총알이 그대로 날아가는 자동 격발 장치가 있었어요. 거기 다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서독이 동독에 차관자감을 주면서 80년대 말에 자동 격발 장치를 다 없애라. 지뢰를 다 없애라. 그래야 서독은 동독에 채 못한 데였어요. 그럼 우리 돈 못 빌려준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자동 격발 장치와 지뢰를 동독군이 다 제거를 했습니다. 다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랬었더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독군이 묻습니다. 당신들 왜 이리 몰려오느냐? 당신은 TV도 보지 않았느냐 말이야. 우리 당에서 여행을 자유롭게 결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보죠. 무슨 소리냐 그래. 보라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막 넘어가는 베를린 장벽으로 막 넘어가는 장면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넘어가서 보니까 서베를린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래서 그때 신문에 나왔는 에피소드는 동독 사람들이 서독의 슈퍼마켓에 나가서 제일 먼저 뭐를 가져갔느냐? 바나나를 다 가져갔어요. 바나나를. 텔레비에서 항상 봤던 그 노란 과일. 응? 동독에서는 일반 서민들이 먹어보지 못한 과일이 서독 마트에 수없이 널려 있는 거예요.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저도 사실은 60년대, 저는 55년생입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바나나 못 먹어봤어요. 우리 반에 부잣집 한 아들 2-3명 정도는 바나나하고 귤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랑한다고 자기 집 오락합니다. 가면 저거 집에 가면 바나나 타입으로 있고 귤이 있다고 먹어보라고. 그래서 우리 막 해가지고 먹어보고 그랬거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 없었던 사람이 보고 서독에 갔으니까 바나나부터 다 돕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바나나가 자유와 풍요의 상징인 거예요. 사람의 욕구라는 것은 높은 데로 가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동독의 젊은 청년들이 그냥 물밀듯이 서독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운전사, 그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 의사, 젊은 사람들이 동독의 젊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물밀듯이 가니까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동독도 혼란이지만 서독도 혼란이라. 갑자기 이런 넘어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콜 총리가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우리 통일시킬 때니까. 그때 콜 총리가, 서독의 콜 총리가 통일했던, 내세웠던 식기양은 한 5년 내지 10년 뒤를 생각했어요. 그렇게 급하게 통일을 하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될지도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동독은 절대로 통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교류는 하지만 왜냐하면 정권이 너무 어려지니까 그렇게 시작했고, 주변 국가들도 다 반대를 했습니다. 동서독 통일해서는 안 돼.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영국도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동독 시민들이 자유와 풍요를 찾아서 물밑에서 밀려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서독 마르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 마르크를 찾기위해서 우리가 서독을 갈 것이다 하고 가니까 완전히 대혼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콜 총리가 이거 통일 빨리 해야 되겠구나. 지금 빨리 통일해. 안 하면 대혼란이 난다. 동독과 서독이. 동독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진행해서 통일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 동독 사람 서독에 오지 마세요. 동독에 있더라도 우리가 잘 살도록 해주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가 공식적인 화폐 가치가 한 4대1 정도 됐어요. 그거를 1달러 해주겠다. 동독 마르크를 가지고 1달러로 서독 마르크 1달러하고 그대로 바꿔주겠다. 오지 말라는 말이야. 그리고 거기 있더라도 서독이 그 당시에 가장 복지제도가 서방 세계에서 가장 잘된 나라였습니다. 서독은 기본적으로 요즘 복지 문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부담 고복지 체계였어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도 최고로 해준다. 그때 5대 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동독 사람 우리 다 해주겠다. 너 오지 마라 말이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동서독과 통일을 급기야 진행을 내부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작 통일이 내부적으로는 됐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독일 민족들은 전범 국가이고 미국과 소련과 영국 불란서가 통일을 내주지 않으면 통일을 시킬 수 없는 국제법적인 구속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독일이 먼저 서독이 자기의 가장 우방 국가인 미국한테 이야기합니다. 도와줘, 좀 도와다오. 그때 미국은 동서독 통일되는 거 우리는 원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은 공산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이 정책 안 했습니까? 냉전 체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 간의 냉전 체제라는 세력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동독이 무너져서 서독으로 편입되어서 자유진영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동서독 통일을 우리는 지지한다. 다만 통일이 되면 자유진영은 군사체제로 나토 체제로 있습니다. 나토 체제로 통일된 독일이 들어오느라 그렇게 조건을 겁니다. 그런데 공산 세력은 나토 체제에 대응해서 공산 세력과의 동맹 체제인 바르샤바 체제가 있었어요. 바르샤바 체제가. 소련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지. 통일되는 것도 우선 싫지만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된 독일이 미국 편에 들어가 있는 건 소련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힘이 절로 가니까. 그래서 소련은 처음 이야기합니다. 절대 우선 통일이 안 되고 통일이 된다 손 치더라도 독일은 중립국가가 되든지 아니면 독일은 나토 체제도 들어가고 바르샤바 체제 양쪽에다 가라. 그래서 너는 한편 세력이 되지 말아라. 그러면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콜 총리가 끝까지 자기는 나는 나토 체제로 가겠다. 자기를 결정적으로 도와줄 사람은 미국밖에 없다는 걸 간판한 거예요. 그리고 소련은 그 당시에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정책을 했지만 실적이 없었어요. 실적이 없어서 반대 세력들이 고르바초프를 전복시키려고 움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 총리가 그걸 정확히 알고 소련을 찾아가서 고르바초프와 그 당시에 외무장관한테 붙어가지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걸 해줄게. 그 원하는 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당신이 실적을 남겨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개혁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좀 추진해라. 그러고 당신의 권력을 유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련도 처음에는 안 된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럼 좋다. 몇 가지 조건을 내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다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동독에는 사실은 동독 군인들이 17만 명이었고 소련 군인이 한 40만 명 와 있어요. 사실은 동독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소련 군대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있는 군대, 동독 땅에 그런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소련 군대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소련 군대가 통일되면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빠져나가는 소련 군대의 빠져나가서 직장 구해줘야 되지. 그 소련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이전 비용이 들 거야. 그 비용을 다 대라. 그리고 소련 군들이 직업제라는 돈을 다 대라. 그래서 서독에 우리가 다 되겠다. 경제적인 자금 지원, 그리고 동독 내에 있는 소련 군인들의 모든 군사 장비 이전 비용, 직업 전환 비용까지 우리가 다 제어주겠다. 그러면 소련 오케이, 나토 체제에 있어도 좋다. 이렇게 돼서 소련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산진영은 동의했지만 정작 자기의 서방 진영인 영국과 프랑스가 반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 절대로 독일 민족은 하나로 힘세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독일이 1차전, 2차전 이렇게 유럽이 전부 전쟁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프랑스도 위기에 처했고 영국도 위기에 있었고 모든 나라에 있었어요. 독일 민족은 저건 힘을 약화시키는 안 해준다. 그런데 미국이 자꾸 이제 설득을 시켰죠. 또 소련도 우리가 동의한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내밀죠. 프랑스와 영국이. 그러면 약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동서독의 통일하면 양쪽에 있는 군대, 그 당시에 서독 군대가 한 40만 명 가까이 됐을 거야. 37만 명, 39만 명 됐고 동독군이 10조 명. 이 군대를 다 합쳐서 반으로 줄여라. 그러니까 무력을 약화시켜라. 군사를 약화시켜라. 그러면 우리 동의하겠다. 그래서 37만 명으로 줄이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35만 명으로 줄였고 그 이후에는 군대가 또 많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군사 무기가 첨단화되는데. 그래서 그 뒤에는 25만 명으로 줄였어요. 지금은 한 27, 8만 명 돼요. 독일에 통일된 거예요. 군사력이. 그러니까 따르겠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가 또 요거 조건을 냅니다. 그 당시에는 프랑스의 요거 조건은 뭐냐면 유럽이 계속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없애려면 유럽 국가가 하나의 유럽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원래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 말하는 EU, 유럽연합을 프랑스가 끌고 계속 가가지고 이제 성과로 올라가는데 독일 민족이 통일해 놓으면 힘이 세지니까 이 유럽연합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거나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서독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독일 통일되면 독자적으로 있으려고 하지 않겠나. 유럽 통합이 이거 반대할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서독. 우리가 동독과 서독이 통합하는 것은 유럽이 하나 되는 움직임이 하나다. 하나 되기 위한 움직임이다 말이야. 그러고 우리는 독일이 통일되더라도 유럽연합으로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프랑스 그러면 너 정권을 하나 돼야 된다. 내가 조건을 내겠다.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유럽이 통화되면 유럽 전체가 하나로서는 통화를 하나 만들 것이다. 화폐를. 자국에 그동안 있었던 화폐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의 화폐를 만들 테니까 그게 지금 유로화입니다. 유로화를 만들 테니까 독일이 사용하는 마르카를 다 사용 안 할래. 화폐로서. 그러니까 독일이 하겠다. 우리는 유럽 통합을 위해서 동서독 통일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마르카를 이제는 우리 화폐로 사용하지 않겠다. 우리도 유로화로 사용하겠다.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시면 전부 유로화로 다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 빼로 독일 가든 그 다음에 프랑스 가든 무슨 뭐 북유럽에 가든 유로화로 다 통합니다. 단일 화폐로 됐거든. 그것이 프랑스가 지향하는 유럽 통합이었거든. 따라오려면 내가 통일시켜주겠다. 그렇게 해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이 주변 국가들이 다 동의를 하고 나서 딱 329일 만에 1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정부에서도 독일 공부도 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퇴직 후에 독일을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드려서는 죄송합니다만은 동서독의 통일은 보통 국제정치사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 평화롭고 민주적이고 피해물 나지 않고 이렇게 화합적으로 된 것은 역사에 큰 흐름이 있는 것다. 하늘의 뜻이 있는 것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수없이 많이 가는 통일로 가는 길목마다 어려움과 장애 요소가 수없이 많았는데 그 장애 요소들의 경우의 수가 모든 것이 통일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중립적으로 갈 수도 있고 늦게 지연될 수도 있는데 독일의 329일 동안에는 모든 사건 하나가 통일로 가는 일로 계속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나라가 통합되는 것은 물론 인간이 노력하는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나라의 국민들도 노력해야 되고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통일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하늘의 뜻이 없으면 이거 통일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건 뭐 저는 뭐 종교가 없습니다만은 없지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만큼
동서독의 통일은 참 역사적이고 세계 기록으로 남을 만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통일이 되고 나서 지금 평화로 살지만 그 이후에 후유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오판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동독이 잘 산다고 항상 떠들었으니까 서독은 통일되고 나면 동독이 잘 사니까 동독에 잘 사는 재산과 서독도 잘 사니까 합치면 빨리 경제적으로 이거 치유될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서독은 5년 동안 통일기금을 가지고 동독의 경제를 살리면 금방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크런처 당 서기장이 새로 서기장이 되어서 자기 재정 담당 물어보니까 동독 경제가 파산을 켰잖아요. 가보니까 경제가 엉망이야. 완전히 밑바인데 물밖에. 그래서 2019년까지 30년 동안 지금 동독 지역에 통일된 정부가 동독 지역에 30년 동안 특별장으로 지금 계속 붙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동독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졌죠. 과거 동독 경제가 거의 이제 과거의 서독의 한 80%까지 왔어요. 경제가 좋고 이렇게 왔지만 오판한 거죠. 상대방을 너무 몰란 거예요. 상대방 경제 실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얘기가 모든 결정을 경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할 수 없던 사정 때문에 경제성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 통일했던 주역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통일되면 독일의 가오를 저지르지 않고 우리가 잘 해야 될 건데 우리도 돈이 많이 들 건데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들은 왜 그때 돈을 낭비하고 썼느냐 했더니 그분이 그 당시에 주역으로 있었던 그 재무차관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위기가 왔다. 갑자기 북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밀려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됐을 때 그걸 어떻게 경제적 타산을 못 세운다고 해요. 그럴 때는 모든 것을 정치적 안정을 해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를 1대1로 하는 것이나 서독의 최고의 보험 제도를 동독사는 그대로 해주는 것이나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동독을 더 투자해서 동독을 더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으로 통일된 이후에 정치적 안정을 했는데 그게 무슨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지겠느냐. 당신도 그렇게 될 거다 말이야. 만약에 당신들이 동서독처럼 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열심히 해라. 정말로 동서독처럼 한국도 통일이 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돈이 많이 들지 않도록 준비를 하란 말이야. 당신들이 그러면 이렇게 모든 걸 정치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후유증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정치적 결정과 동독 사람들의 판단으로 통일이 빨라졌는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이 뭐냐. 거기에 같이 다른 거는 다 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일될 때 수많은 사람이 교류를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텔레비도 보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매결혼도 하고 청소년 간에 교류도 하고 수없이 했는데 마지막 무력인 군인들이 어떻게 이걸 굴복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통합했던 그 당시 국방장관과 군통합사령관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해되는데 통일이 갑자기 해서 동독 군인들이 어떻게 저항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어떻게 서독 입장으로 편입되느냐. 난 그건 이해 못하겠는데 당신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군대 통합 임무를 받고 동독으로 넘어갈 때 자기도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군인들 총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저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대로 기법다. 왜 그러냐. 자기 판단에 두 가지다. 하나는 동독 군인은 소련 군대의 지휘를 받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독자성이 떨어졌어요. 소련 군대가 40만 명 와 있었고 동독에 17만 명이 있으니까 소련에서 동서독 통일을 결정해 줘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뒤에 대빵이 넘겨주기로 결정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내가 동독 군대에서 남아가지고 월급 받아가 먹는 것보다는 동서독이 통일되어서 군대 옷 벗고 나가면 서도로 받던 연금이 금액이 동독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동독 군대에서 월급 받는 더 많은 거예요. 미래의 장래가 통일되는 것이 자기한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남북한 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북한 군인들이 진짜 총 놓고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북한에 소련군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공군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독자 노선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그러고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동서독은 전쟁이 없었어요.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양쪽에 적개심이 강하지만 물론 군인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렇지만 남북한의 군인들과 대치된 정도까지는 동서독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토론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쌓여가지고 동서독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서독을 통일할 때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한테 서독의 책임진데 우리 쪽 입장을 많이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동독 쪽 사람들은 어차피 통일돼서 하나로 살아가다 보면 잘된 체제로 빨리 정착되는 게 좋겠다 해서 거의 90% 이상을 서독 체제 중심으로 했습니다. 서독 체제 중심으로. 그러니까 서독 체제로 중심으로 하는 것은 통일된 국가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서독 사람이었어요. 동독 사람은 피지배라 하면 좀 그렇지만 중요 상층부에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위층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겸손하다 하지만 보면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금방 접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독 사람들, 서독 사람들고 배실학했어요. 저 금방진 서독 놈들 말이야. 교만하고 말이야. 또 서독 사람들 냉혈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보면. 그런데 서독 사람 보면 사회주의 체제에 살다 게으르다고 게으르요. 사실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북한의 남성들 지금 러시아는 좀 다르 아직까지도 러시아 남성 되게 게으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은 정부가 배급제를 해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한테 내가 하나를 일하면 2개가 들어오고 2개 일하면 4개가 들어오면 열심히 일하지만 북한에는 하나를 일하나 2를 일하나 하나밖에 안 주니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게으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통일되고 나서 서독사는 보니까 동독사 게으른 거야. 그러니까 이 게으른 동독놈들 옷이라고 했어. 옷이. 그래서 옷이 배신온대. 그래서 이 통일의 경우에는 정치적 경제적 통합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마음의 통합이 중요하다. 그래야 이게 단축을 빨리 할 수 있다.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되더라도 남북한 주민들의 갈등이 오래가면 예멘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되었습니다. 갈등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통합을 하는 이런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동서독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동서독 간의 교류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북한 주민들이 지금 한 3만 명 이상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 3만 명 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북한 주민들을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당연하겠죠. 북한 주민의 동포애적인 감정도 있지만 또 북한에서 보면 참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 못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북에서 넘어온 어린애들이 와서 북한 말로 안 하고 한국 와서 잘 안 울린다. 처음에는 뭐 신기해서 묻다 다문화 가족인 줄 알고 하다가 북한에서 왔다 가면 남쪽 어린애들이 얘하고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 학교 현장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베트남에다 중국에다 가면 우리 남한 애들은 가까이 하지만 북에서 왔다 가면 우리 동포는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나라의 통일의 역사를 본다면 마음의 통합이라는 것은 가진 자가 들어간데 마음을 열어줘야 되죠. 베풀어줘야 되죠. 그래야 통합이 될 거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동서독 통일에는 다른 건 다 잘 됐지만 이런 마음의 통합, 심리적 통합, 사회적 통합은 그 동서독도 역시 실패를 봤다. 그래서 전주환 독일대사는 이런 얘기를 떠났습니다. 현직 대사가 아니고 전주환 독일대사가 한국에서 많이 다니면서 동서독의 통일 사례를 한국 국민들, 지식인들 많이 알려줬어요. 알려주면서 반드시 독일처럼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나라에 통일된 역사의 사례가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역사의 사례를 교훈들을 잘 한국적에 맞게 수용해서 한국적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했던 것이 자기는 정치적 통합은 통일되는 순간 다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양국회가 동의해서 합의해서 국민투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적 통합은 통일되는 시점에 다 했지만 경제적 통합은 자기도 5년 만에 다 된다고 결국 돈 이야기죠. 동독 지역을 서독 지역으로 가까이 해주고 5년만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2019년까지 30년이 걸렸다. 그래서 자기가 오판했대 북한 경제를. 동독 경제 오판에 돈이 많이 들었다 그죠. 30년 걸렸는데 사회적 통합은 자기는 40년이 걸릴 것 같다. 한 세대 이상이 갈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동서독을 그래도 베트남이나 아니면 예멘보다는 더 모범적인 통일 사례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동서독만이 정답은 아니다.
자기들 보고 교훈을 삼아서 정말로 제대로 잘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분이 항상 이야기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 국가의 모든 것을 보고 통합해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가든 제가 볼 때는 이게 국제정치는 냉엄한 힘의 세계거든. 힘으로 이루어지거든. 베트남도 힘을 가진 월북이겠고, 예멘도 힘을 가진 북예멘이 남해를 이뤘고, 동서독도 힘을 가진 서독이 동독이 있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는 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더 강해야 돼요. 그 힘은 제가 말할 때는 하나의 힘이 아니고 군사력, 경제력, 그 나라의 국민의 단결력, 그리고 통일을 위한 국민들의 의지, 희생,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상대방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 민주도 더 하지만 혹시 우리가 국민적 단결력이 떨어지고 외부에서 침투라도 우리 희생하지 않고 뭉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첫 번째는 힘이 강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통일되기 전에 통일 이후까지를 생각해서 사전에 교류 협력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 통일 이후에 갈등이 줄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비록 우리나라는 국제법적으로 분단돼야 될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현실은 주변 국가들은 우리 민족의 통일보다는 분단된 게 사실은 더 원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미국이 가장 남북의 통일을 그래도 비교적 점수로 때문에 더 볼 것 같아요. 나머지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한 번 더 분단되어 있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에요. 국제법적으로 우리는 분단될 이유가 없지만 현실 정치적으로 주변 국가들은 한 번 더 분단되어 있는 것이 자기들에게 국익의 이익이 된다.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외교를 가지고 독일이 주변 국가에서 반대했음에 불구하고 외교를 가지고 설득했듯이 우리도 통일의 거점에서는 결국 우리 외교력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을 설득시키고 나머지 유엔, EU 다 설득시켜야 돼요. 그 능력을 우리가 지금부터 갖추어 나가야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옵니다. 그런데 왜 그게 필요하냐면 실제로는 남북한에는 남한이나 한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죠. 북한은 국호로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거기 유엔에 가입된 엄연한 국제사 주권 국가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급변 사태가 왔다 하면은 우리가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제사에서는 독립된 국가예요. 독립된 국가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물밀듯이 가서 우리는 서독과 같이 살겠다. 그건 국제사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통일의 시점에 왔을 때 북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과 같이 살겠다. 이렇게 와야 국제사에서 인정합니다. 그게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민족 자격주의입니다. 국제에서 인정해 민족 구성원이 스스로 자기 체제를 선택하는 것을 국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통일의 그 시점에 와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쪽하고 통일되기 싫어.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못 갑니다. 북한 사람이 남쪽하고 같이 안 살겠다는데 통일하겠는데. 사실은 지금 무서운 설문조사가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몇 차례 있었어요. 물론 샘플은 적지만 주로 북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나 북에서 중국으로 왔다 다시 넘어간 북한 사람들 설문조사 한 3번 적 해보았어요. 어떤 기관에서. 그런데 질문이 뭐냐? 만약에 통일이 왔을 때 아니면 북한의 위기가 왔을 때 당신은 어느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첫 번째. 예컨대 답은 한국하고 우리 남쪽하고 같이 살겠다. 그 다음에 또 답은 중국하고 같이 살겠다.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다. 북한이랬다. 이렇게 질문을 3번 설문을 했는데 한 15년 사이에 텀으로 똑같은 기간이 한 건 아니에요. 했는데 답은 3번 다 똑같이 첫 번째는 우리는 중국하고 같이 살겠다가 첫 번째 답이었어요. 그 사람들. 중국으로 하는 게 3번 다 중국으로 1등이 나왔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동북 삼성에 조선족이 있지 않습니까? 내 민족이 나하고 가깝잖아요. 친척들이 있고. 남쪽보다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하고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중국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남쪽하고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단독으로 이대로 살겠다. 못 먹어도 고 우리끼리 살겠다. 세 번째가 한국과 살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사에서는 두 나라가 독자적으로 유엔에 가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못해요. 북한 사람이 못하겠다 하면 통일 못해요. 그럴 때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치인들이 못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한국으로 살겠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물듯이 3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넘어와서 모두 다 정치인들 이거 통일시키지 않고 해답이 없겠다. 국제사회도 통일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와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오려면 지금부터라도 평소에 북한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그런 답이 나올 것이나 이번에 또다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이제 통일했을 때는 우리 민족인 남쪽 사람하고 살아야지. 뭔 소리야? 이렇게 답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간과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졌다. 급변사했다. 그럼 이제 통일이 왔다. 천만의 말씀.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의 변화를 미리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변화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여기 와 있는 북한 주민들이 와서 살아보니까 정말로 우리 남쪽 사람 좋더라. 우리 통일 때는 반드시 남쪽 사람 통일해야 돼. 중국 사람에서는 절대로 안 돼. 북한의 정권대로 남아서는 안 돼. 이 마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북한에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북한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와보니까 서럽더라고요. 여기에서 살아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쪽에서. 지난번에 텔레비에 한번 나왔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공식적인 TV에서 북한 사람들 얼굴에 자막을 가르고 자기가 북한에 있는 그 기술 가진 자기 친구한테 너 남쪽은 넘어오지 마라 했대. 내가 그 기술 가져봤자 한국에서 써먹을 게 없고 나는 막노동밖에 못한다. 너가 북에서 먹고 살 수 있으면 그 기능 가지고 그 기술 북에서 남아 살아라. 그렇게 자기 이야기했다는 걸 공식적인 방송상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게 전파되면 곤란하죠. 오히려 남쪽에서 이게 너무너무 좋더라. 우리 동포들이 정말로 남쪽 동포 우리를 정말 보담더라. 우리 정말 힘들고 재능 없고 잘 봐야지만 같은 동포로서 우리를 보답해주고 능력을 인정해주고 또 키워주고 말이지. 이래서 우리가 통일될 때는 남쪽 사람이 해야 돼. 너도 빨리 와. 너도 일로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탈북자들을 잘해주고 그 사람들 입으로 아니면 동독 사람들이 서독 TV를 봤듯이 북한 사람들 하여금 남쪽에 대한 사회를 이해하는 정보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북한은 일체 TV를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기 왔는 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많은 정보가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 좋은 영화들이 옛날에 일주일 만에 평양에 가서 평양 간부 자녀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어린애한테 노래 부르려고 하니까 저 국경선에 있는 분 자기가 거기 남쪽 노래인지 모르고 듣고 남쪽 노래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가 북한에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북한 사람 하여금 통일할 때 남쪽하고 우리 통일하자 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여튼 3개 국가의 사례가 각각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으로 제가 제 강의의 요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할게요.